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가 해골이 된 이야기의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선술집의 나머지 손님들은 주인공이 감히 자신의 몸으로 성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려 한다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선술집 주인은 자신의 몸으로 감는 것이 특기라고 말하는 이 젊은이의 자신감을 인정합니다. 그는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예언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은 걸어서 이 장소를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외치지만 그 직후 얼굴에 주먹을 맞았습니다. 그 타격의 위력은 너무나 강렬해서 선술집 주인은 건물의 천장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해골 주인공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를 때린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바이올렛이었고 그녀는 여전히 주먹을 자랑스럽게 치켜들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장에게 괜찮은지 물으며 깨우려 합니다. 사장은 방금 일어난 일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보라색 머리 여자가 자신에게 일격을 가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가 보라색 머리라는 것을 깨닫자 잠시 동안 얼어붙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혹시 바이올렛이 아니냐고 묻고 소녀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 의아해합니다. 사장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기사 가문이었으며 그는 모두 중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고 실수로 한 소녀와 부딪혔습니다. 성난 기사성은 감히 자신의 앞길을 막은 이 사람에게 바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잡고 누군가와 부딪히면 사과해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꼬마의 눈빛을 알아차리자 더욱 화를 내며 혹시 맞고 싶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후 기사성은 잔혹하게 구타당했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는 여자에게 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잠시 후에 일어난 일은 더욱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인공 루이스가 도착했고 바이올렛에게 이 모든 것을 그녀가 일으킨 것이냐고 물었고 보라색 머리 소녀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은 단 한마디로 그토록 강력한 여자를 제압할 수 있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당시 성은 저 젊은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임이 틀림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날 가장 강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던 기사는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자는 강한 자에게 끌리는 법, 기사성은 루이스님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경이었고 그는 거대한 꽃다발을 들고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대한 루이스님에게 다가가 그는 만나 뵙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인공에게 허리를 숙이며 그는 자신을 기사성이라고 소개했지만 루이스는 이 남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기사는 처음 본 순간부터 그에게 끌렸다고 말하지만 바이올렛이 그것이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극도로 화를 내며 순간을 방해했습니다. 소녀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끼자마자 기사성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날 루이스님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던 그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기사성은 바이올렛이 마치 접착제처럼 루이스님에게 붙어있는 것을 다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자마자 그는 바이올렛 옆에 예복을 입은 남자가 루이스님 외에는 다른 누구일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왜 예복을 입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너무 잘생겨서 군중을 피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이스님이라면 이 이론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를 다시 보는 것은 그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사성은 자신이 현재 좋지 않은 상태이며 루이스님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느낍니다. 게다가 루이스님은 자신 같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자고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떠나라고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는 점심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며 물러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님의 목소리가 기사성 잘 지내시는 것 같아 기쁩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어디로 갔을까 궁금했는데 여기서 살고 계셨군요. 라고 우리 주인공은 말했습니다. 루이스는 꽃다발에 남긴 편지를 읽었다고 밝히며 글씨가 아름답다고 칭찬합니다. 그는 오늘 성이 요리도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재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의 급한 일을 해결한 후에 식사비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종업원은 사장이 이 건방진 녀석들을 그냥 보내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하지만 사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기사성은 눈물을 흘리며 루이스님이 아직 자신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그는 행복의 눈물을 터뜨립니다. 손님들은 기사성이 우는 것을 상상도 못했고 다른 남자를 향해 가장 강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식사하던 사람들은 저 예복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저토록 아름다운 여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 분명 특별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선술집에 있던 또 다른 사람에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프라지리스라는 또 다른 장소, 구체적으로는 모험가들을 심사하는 곳에서 계속됩니다. 이곳은 상당히 붐비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거구의 남자에게 다가가 광대라고 부르며 비키라고 말하고 이는 그 남자를 화나게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장본인은 다름 아닌 마왕 선영이었고 그녀는 루이스님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남자를 밟고 비키게 합니다. 그 남자는 이 생명체가 매우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뒤편에서 바이올렛은 루이스에게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묻습니다. 루이스는 모험가 시험을 보기 위해 왔다고 대답합니다. 루이스는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보라색 머리 소녀는 자신과 선영이 그를 위해 돈을 벌 수 있으니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음죽도 인간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묻고 바이올렛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지만 선영은 방법이 있습니다. 마왕은 몇몇 인간들을 때리고 그들의 소지품을 훔치는 아이디어를 고려하고 바이올렛은 선영이 악마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변명하며 그녀의 아이디어를 지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공은 그들에게 죄책감이라는 것이 없냐고 묻습니다. 그는 팔을 벌리고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는 소녀들을 쓰다듬으며 그들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을 알기에 기쁘지만 생각만 받겠다고 밝힙니다. 우리가 식사비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망했으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주인공이 말했고 이 말은 소녀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루이스의 옛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직후 주인공은 모험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 접수대로 다가갑니다. 선영은 루이스의 얼굴을 잠시 보았다고 밝히지만 자신의 착각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바이올렛은 자신도 잠시 동안 보았다고 언급합니다. 주인공이 호명되자 그는 그들도 함께 등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프라지리스 시에서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모험가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은 체력 시험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몇몇 사람들은 동료들을 응원하고 선영도 루이스를 힘껏 응원하기 위해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녀는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장은 극도로 황량했지만 수평선 너머로 한 실루엣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인공이었고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시험장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한계에 달했고 계속 뛰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날 모험가 시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심사관은 한 남자를 3위로 발표하고 그는 소리치며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성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사관은 1위는 바이올렛, 꼴찌는 루이스라고 밝히고 이는 주변 사람들을 비웃게 만듭니다. 그러나 심사관은 루이스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 꼴찌라고 밝히고 이는 그를 비웃던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소녀들은 루이스의 이 업적을 축하하고 주인공은 사실 시험에서 힘을 아끼고 있었다고 소리칩니다. 이야기는 1시간 전으로 돌아가 누군가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레나에 있는 한 여성이
주인공이 자신이 최종 시험의 심사관이라고 밝힙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린이며 엘프 닌자입니다. 모험가 후보자들은 엘린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한탄합니다. 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른 심사관들과 비교했을 때 그녀의 합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프는 엄청난 속도로 투사체를 던져 모두를 침묵시킵니다. 이 투사체들은 불평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격렬하게 부딪힙니다. 대화는 금지입니다. 심사관은 더 많은 투사체로 위협합니다. 바이올렛은 그녀가 그렇게 앓은 바늘로 땅을 뚫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엘리는 시험이 간단할 것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내 공격을 건져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심사관은 감히 잠을 잔 녀석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선영은 루이스에게 행운을 빌며 힘껏 응원합니다. 루이스는 심사관과 단둘이 전장에 남겨졌고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극도로 불편함을 느꼈고 엘리는 시험 시작을 선언합니다. 그때 무언가가 엘프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녀는 주인공에게 옷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루이스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위해 돌아보지만 심사관은 자신의 함정이 통했다며 기뻐하며 전투에 뛰어듭니다. 그녀는 주인공에게 투사체를 발사하며 그렇게 멍청할 수 있나고 꾸짖고 루이스는 투사체에 제때 반응하지 못합니다. 전장은 거대한 연막 뒤에 가려집니다. 참석자들은 심사관에게 공정하게 싸우라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엘프는 모험가는 항상 검개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만약 이런 함정에 빠진다면 모험가로서 실격이며 다음 후보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자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완벽한 상태였고 심사관은 그에게 자신의 공격을 피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조차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자신도 어떻게 피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심사관에게 공격을 제대로 했는지 묻습니다. 엘프는 소년이 자신의 공격이 공격처럼 느껴지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자 모욕감을 느끼고 그의 오만함을 제거할 작정입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소리치며 다시 달려듭니다. 바이올렛은 루이스를 걱정하며 소리치고 마왕은 주인공을 돕기 위해 개입하려 합니다. 이 직후 심사관은 이 녀석에게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이제 이해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연기 속에서 걸어 나오며 그녀가 말하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눈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주인공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녀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그녀는 그의 급소를 노렸는데도 말입니다. 심사관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엘린 심사관은 혈관을 노리고 있었지만 루이스는 오직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프의 공격은 급소를 향하고 있었지만 급소가 없는 루이스에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엘린의 눈에는 루이스가 자신이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처럼 보였고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붉은 오라가 엘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심사관은 다시 일어섰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루이스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영과 바이올렛 모두 이 변화를 알아차리고 주인공에게 경고했지만 심사관은 너무 빨랐고 루이스의 머리를 직접 겨냥해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 장소는 거대한 먼지 구름 뒤에 가려졌습니다. 나머지 후보자들은 이것이 소년을 죽이려는 것처럼 보이는 시험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심사관은 지극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주인공에게 닿기 전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렛은 루이스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따지며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선영은 그녀의 팔을 물었고 엘프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심사관은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지만 곧바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일행은 전장에서 물러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루이스의 시험 후 심사관은 교체되었고 다른 참가자들은 시험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루이스는 시험에 합격한 마지막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바이올렛과 선영 모두 루이스를 축하했지만 주인공은 이것이 특별할 것이 없다며 멈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임무를 가져오겠다며 소녀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즐겁게 모험가 길드로 향했습니다. 바이올렛은 주인공에게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지만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와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제국의 4대 길드 중 하나인 페리투스 길드의 길드 마스터인 펠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바이올렛에게 자신의 길드에 합류하도록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 도착했고 바이올렛에게 조금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솔리두스 길드의 길드 마스터인 솔리드라는 사람이었고 이 길드 역시 제국의 4대 길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남자 또한 바이올렛에게 자신의 길드에 합류하도록 초대하고 싶었지만 소녀는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펠튼은 솔리드에게 자신이 먼저 도착했다고 꾸짖었지만 둘 중 누구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막 시작한 초보 모험가가 제국의 4대 길드 중 두 곳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 싸우며 바이올렛에게 길드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녀는 그들에게 둘 중 누가 시체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물었지만 길드 마스터들은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이올렛은 자신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길드 마스터들은 그 문제에 대해 생각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되돌릴 수 없다면 그녀에게는 의미가 없었고 그녀는 자신이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을 계속 따를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루이스의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고 그는 새로운 의뢰를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라색 머리 소녀는 두 남자에게 사과하고 떠났고 두 소녀 모두 루이스의 곁으로 달려 돌아갔습니다. 펠튼은 살지도 죽지도 않은 사람을 복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지만 솔리드는 그것이 제안을 거절하는 독특한 방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국의 4대 길드 리더 중 2명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그들은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가 자신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장소에 풀엠 길드의 길드 마스터인 풀커와 미스티구스 길드의 마스터인 미스틱이 등장합니다. 풀커라는 이름의 소녀는 자신이 그 남자의 힘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펠트는 그 힘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지만 소녀는 그들이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루이스가 죽음의 끝에서 돌아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야기는 고블린 속을 던전에서 계속됩니다. 여기서 고블린들은 극도로 겁에 질려 있습니다. 루이스는 전진하며 이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며 고블린들을 비웃습니다. 한 목소리가 고블린들에게 비키라고 요구하며 인간조차 상대하지 못한다고 꾸짖습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 주인공에게 향합니다. 그는 고블린 왕이었고 인간들이 감히 자신의 영역을 돌아다니는 것이 누구의 질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고블린은 주인공을 알아보는 듯합니다. 루이스 역시 이 몬스터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루이스는 자신이 처음 해골로 깨어났을 때 한 무리의 고블린들에게 발견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이 녀석이 그때 자신을 무자비하게 때렸던 그 망할 놈들 중 하나인지 궁금해합니다. 주인공은 떨기 시작하고 바이올렛은 그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고블린은 루이스가 겁쟁이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는 해골을 비웃지만 루이스의 곤봉에 턱을 정통으로 맞아 말이 끊깁니다. 루이스의 일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의 곤봉이 부러질 정도였고 몬스터는 땅에 처박힙니다. 몬스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루이스는 분노에 차 곤봉을 꽉 쥐었습니다. 더러운 고블린 놈아, 다시 만나서 기쁘다. 주인공은 극도로 위협적인 오라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일어난 일은 나머지 고블린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소녀들은 자신들의 주군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고블린 왕은 자비를 구하며 두들겨 맞고 있었지만 루이스는 그 단어를 알지 못했고 분노하며 계속 공격했습니다. 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골의 눈빛에서는 분노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주인공이 밤새도록 몬스터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고블린은 자신이 그때 그 해골과 마주쳤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하며 그렇게 달라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편 루이스는 자신의 소원 중 하나를 성취했다는 사실에 크게 안도했습니다. 고블린은 마지막 힘을 짜내 일어나 해골에게 두려움이 없냐고 묻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그의 뼈 속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발언은 주인공을 화나게 하려 곤봉을 다시 던져 고블린을 때립니다. 나처럼 약한 놈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라고 주인공은 물었습니다. 그는 고블린에게 뒤를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고블린보다 1000배는 더 무서운 두 사람을 알고 있다며 하차는 고블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밝힙니다. 루이스는 고블린이 그날 때렸던 그 해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블린은 루이스가 보강 인력을 데려왔다고 단지 성장한 것처럼 행동한다고 모욕합니다. 그는 뒤에 있는 여자들이 없었다면 이미 그를 박살냈을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이 발언은 소녀들을 화나게 하고 고블린은 그것을 눈치채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그는 화가 났지만 살아남으려면 입을 다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블린 왕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만 루이스는 말을 끊고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루이스는 단지 친절한 척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각오해라. 우리 주인공은 위협했습니다. 루이스는 다시 고블린에게 달려들며 모든 뼈를 부러뜨릴 것이라고 소리쳤고 몬스터는 눈물을 흘리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 직후 장면은 우리 주인공들이 건배하며 축하하는 다른 장소로 이어집니다. 선영은 루이스의 활약을 칭찬했고 바이올렛 또한 그가 잘했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한편 주인공은 맥주를 즐기며 기분이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더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만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이올렛은 루이스에게 정말 괜찮은지 물었지만 루이스는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주문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보라색 머리 소녀는 이것이 아니라 고블린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녀는 루이스가 고블린을 그냥 보내주었으니 나중에 복수하러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왕은 자신이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루이스는 이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고 맥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전 소녀들이 고블린이 과거에 루이스에게 상처를 입혔으니 괴물을 끝장내라고 조언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고블린은 무릎을 꿇고 루이스에게 용서를 빌었고 자신을 살려주면 충성스러운 개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인공은 고블린이 어떻게 충성스러운 개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소녀들이 루이스를 불렀습니다. 주인공은 소녀들에게 이미 복수를 했으니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용서해 준 대가로 돈도 얻었습니다. 그는 바이올렛의 의견을 물었고 소녀는 잠시 생각했지만 이내 그가 옳다고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마왕은 포크로 고기 한 조각을 집어 루이스에게 주었지만 주인공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선영의 포크에 있던 음식이 도난당했습니다. 마왕은 바이올렛에게 무엇을 하는 거냐고 따졌고 보라색 머리 소녀는 그것은 무례한 행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올렛은 악마에게 루이스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선영은 그녀가 여기 있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포크를 인간에게 거누며 바이올렛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한다고 말했고 혹시 죽고 싶나고 물었습니다. 바이올렛은 식탁에서 다른 식기를 집어들고 마왕에게 앉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녀는 루이스를 화나게 할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한편 주인공은 자기 앞에서 싸우는 그들을 보고 짜증을 냈습니다. 바이올렛은 재빨리 식기를 내려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며 화제를 바꾸기 위해 루이스에게 술을 따라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음죽도 술을 따라주고 싶어 다른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로써 누가 주인공에게 술을 따라줄 것인지를 두고 식탁에서 또 다른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바이올렛은 악마에게 자신을 따라 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이것이 바로 음죽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뒤편에서 주인공은 스스로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의 싸움은 선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이목을 끈 것 같았습니다. 한 손님은 그들을 조용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동료는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싸울 수 있으니 내버려 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소녀들이 저 남자 때문에 싸우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보라색 머리 소녀가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저 작은 소녀도 꽤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은 자신들을 위해 미녀들이 싸우는데도 저 남자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그를 극도로 부러워했습니다. 이 대머리 남자는 솔로 천국 길드의 길드 마스터인 벌프 모술 벌프로 소개되었고 그는 이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은 선술집에서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주인공들은 계속 식사를 했고 루이스는 술이 떨어진 것 같아 한 병 더 주문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아까의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모솔은 주인공에게 이 선술집에 어울리지 않으니 당장 나가라고 요구합니다. 술에 취한 주인공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대머리에게 방금 뭐라고 말했는지 되묻습니다. 이 마른 머리 없는 기사를 화나게 하지만 그의 동료가 상관에게 감히 대든 건방진 놈을 혼내주기 위해 공격에 나섭니다. 그는 루이스에게 맹렬한 주먹을 날리며 대머리는 노력만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 일격은 취한 해골을 완전히 쓰러뜨리고 루이스는 얼굴에 손을 댑니다. 그는 상처를 입은 듯 보였고 그 남자가 느닷없이 자신을 때리다니 미친 거 아니냐고 따집니다.